그래서 이번 쇼터입니다. 이번에는 그 민법이고요. 민법에서 핵심 테마 중에서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우선 면제권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 부분은 뭐 너무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우선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전입신고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대차의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은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대항력의 내용,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제 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게 됩니다.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그죠?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저 대항력 내용 계속 이어서 보면요. 임차주택의 뭡니까? 대지만 경락받은 자는 이를 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입장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때 2번 저당권, 즉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되면요, 임차권 소멸하죠. 소멸함으로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이 되면요, 임차권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요건이요. 일단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대항 요건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여기서 중요한 판례 봐야 되는 것들,
자, 두 가지요. 임대차 계약서가 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자,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 호수를 누락하였더라도요. 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의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에 누락되었더라도 우선 변제권 자 인정됩니다. 그 다음 주택의 임차인이요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필증에 찍힌 자 등기관의 접수인은요 확정일자에 해당합니다. 다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확정일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권에서 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요. 일단 대항 요건을 구비한 후에 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네,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되고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겠죠. 받거나 같은 날 갖춘 경우 이때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시 확정일자를 먼저 받거나 같은 날 갖추게 되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거. 자, 우선 면제권의 발생 시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효력이요. 우선 면제권 효력 경공매 시 임차 주택 그죠? 대지 포함이죠. 경공매 시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경공매 시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고요.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거나 대지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임차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거나 대지가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또 봐야 될 게 상가 임차인 갱신 청구권, 권리금 보호에 있어서 여러분 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요. 권리금 보호의 문제 중요하죠. 자 의의부터 잠깐 보면 권리금 계약의 의의부터 보면요. 권리금 계약 그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죠?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예요. 이때까지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당연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에요.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 권리금의 보호 제한이요. 권리금 보호 제한.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그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때 권리금 보호 제한을 받겠죠. 다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자, 이때도 권리금 보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입니다.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권리금 보호 제한 받겠죠? 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1년 6개월. 자,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권리금 보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네 번째, 권리금 적용의 제외 문제요.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이때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근데 그 전통시장 및 그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또 제외돼요. 따라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 권리금 적용을 받죠. 네. 그 다음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 마찬가지로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그 다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어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에 제외를 받지만 또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기출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파트가 그죠? 집합건물법상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이런 부분이죠. 자, 일단 중요한 쟁점. 자, 세 번째죠. 집합건물법상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의 관리 문제. 자, 먼저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이랑요. 또 봐야 될 부분이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다음이 대지 사용권. 네. 이 정도 봐야겠죠? 네. 자, 구분 소유권 성립 요건 중요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 이 부분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주관적으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이 자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자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도 뭐가 있습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자, 구분 건물이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다시 구분행위에 사용하는 구분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요,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는 성립한다. 중요하죠? 네. 객관식에서 장난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의 종류 뭐가 있죠? 법정 공용 부분과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죠. 그래서 복도나 계단 등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말하고요. 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자, 공용 부분의 귀속 문제. 공용 부분은요,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죠. 즉, 일부 공용 부분에 속합니다. 둘째,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말들, 그죠? 다시 공용 부분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요.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 다음 세 번째,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죠.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쟁점이 바로 대지사용권이죠. 대지사용권이 뭐죠? 대지사용권이란 건물의 그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자, 소유권, 당연히 가능하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죠? 지역권은 될 수 없겠죠. 자, 지역권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 부분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이죠.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 분과 분리해서 그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 가령 강제 경매죠. 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분리 처분 금지는요. 그 취지를 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아니하면 자,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또 적용 그 민사특별법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와 권리 실행 방법이요. 일단 적용 범위 살펴야 되고 권리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가담법 적용 범위 살피겠습니다. 일단 가담법 적용 범위는요. 적용 범위는요. 준 소비대차에 기초한 차용금 채무요. 적용되죠? 자, 차용금 채무가 아닌 물품대금이나 매매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차용금 채무가 아닌 여기서 중요한 게 물품대금이나 매매대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용 범위 차용물의 가름에서 다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 이때도요. 재산권 중 질권이나 저당권, 전세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 일단 차용물의 가름에서 다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 하지만 재산권 중에 질권, 저당권, 전세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요.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료예요. 당연히 동사 해당되지 않겠죠? 동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료. 그 다음 마지막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니다. 그래서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요. 자, 어떻게 돼요? 절차적인 거죠. 실행 통지요. 실행의 통지. 자,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 또 물상 보증이 포함이고, 그다음 제3 취득자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누가? 후순위 권리자, 즉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됐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통지사항이요. 통지사항. 뭘 통지합니까? 그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죠. 다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판례죠. 판례 입장인데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그 청산금의 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가 나름대로의 평가한 청산금의 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요.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통지한 후에는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는 없습니다. 통지한 후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다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청산금은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에서 피담보 채권, 즉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 포함하죠. 자,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을 말합니다. 청산금은 다시 통지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 이 피담보 채권에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도 포함합니다. 자, 민사특별법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론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최신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